안녕하십니까. NX캠 수업을 담당한 이태권입니다. 벌써 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삭 작업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캐비티 밀의 요 부분까지 지금 커팅 파라메타까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OK를 누르거나 캔슬을 눌러서 이렇게 닫으시면은요,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지금 총 나올 수 있는 표시는요, 3가지 표시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금지 표시로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은요, 황삭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 값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 값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갖다 그 데이터 값에 맞게 공구 경로를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황삭에 대한 값만, 커팅 파라메타에 들어가는 값만 바꿔주고요. 공구 경로를 따로 계산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안에 들어가서 좀 작업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작업하시고 마지막에 공구 경로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주시면은 되고요. 자, OK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뒤로 살짝만 넘어가 볼게요. 예, 그럼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서 공구 경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느낌표로 나와 있죠. 요거는 현재 들어가 있는 어떤 값과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공구 경로가 잘 계산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가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지 표시가 있을 때, 이때는 꼭 공구 경로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 파일을 열으시면은 여기 캐비티 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앞에 빨간색으로 금지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거는 뭐 공구 경로를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부분을 또 저희 논커팅 무브랑 PD&N 스피드 값을 옵션 값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캐비티 밀의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요 창이 그대로 뜹니다. 그럼 지오메트리 부분은 이렇게 좀 접어줄게요.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접어주고요. 자, 커팅 파라메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그 전에 수정했던 부분, 요 부분 깊이 우선, 하향 절삭, 그 다음에 오토매틱, 스톡 값은 0.4mm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논커팅 부분은 공구가 절삭하지 않고 이동하는 거에 대한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요, 인게이지와 리트랙트로 나누어집니다. 인게이지는 공구가 접근할 때 나오는 방식이고요. 리트랙트는 공구가 후퇴할 때 나오는 방식에 대한 옵션 지정이에요. 자, 그래서 툴패스를 한번 보면은요, 툴패스를 계산하진 않고 그냥 다시 보이게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공구의 진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구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공구의 후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시면은 아마 전체적인 공구를 갖다가 공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커팅 무브로 들어가서 일단 공구의 접근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의 접근 방식에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2가지. 클로즈 에어리어와 오픈 에어리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은요, 오픈 에어리어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형상에 보면은 요렇게 이 형상을 보면은요, 옆으로 내려와서 옆에서 공구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공구가 이렇게 돌 수 있죠. 사방이 뚫려 있는 이런 형상을 갖다 우리는 오픈 에어리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로즈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클로즈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클로즈 에어리어라고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구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영역을 스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공구가 어떻게 접근할지만 명령을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무조건 헬리컬 방식이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냥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공구 경로나 이런 걸 따라서 돌 수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 일단 헬리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헬리컬로 놓고선 툴패스를 내면은요, 지금은 사실은 다 오픈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클로즈 에어리어의 영역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강제로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커팅 파라메타에서 공구의 접근 방식에서 저희 패턴 디렉션을 갖다가 오토로 놨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갖다 저는 강제로 아웃워드, 안쪽에서 무조건 바깥쪽으로만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얘는 무조건 클로즈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보면은 인게이지의 클로즈 에어리어라는 방식의 옵션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식으로 만약에 툴패스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나옵니다. 자, 노란색이 아까는 바깥쪽에 있다가 이번엔 다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안쪽에서 접근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값을 좀 바꿔줘야 돼요. 지금 헬리컬로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는 건 맞아요. 자, 보시면 노란색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면은 15도 각도입니다. 요 각도 값이 들어가 있어요. 논커팅 무브에 보면은 인게이지의 램프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요 각도 값이 15도로 되어 있죠. 근데 15도로에 대한 각도 값을 주게 되면은요, 사실은 재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 공구가 사실은 좀 버티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한 3도, 많이 줄 땐 뭐 5도, 뭐 재질에 따라서 저도 다르긴 하지만 요렇게 좀 주는데, 요렇게 주고 나서 툴패스를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집중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꾸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많이 돌면서 천천히 내려오죠. 그래서 아까 있던 각도와 다르게 요렇게 내려와요. 자, 요 부분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오죠. 이게 3도로 돌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 값이 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각도 값이 크게 되면 엔드밀의 바닥 부분에 대한 개입이 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구의 절삭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항이 커져가지고 공구가 파손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단시간 내에 빠르게 많이 가공하려면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구에 파손이 일어나면 더 가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가공을 멈추고 공구가 부러져서 공구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공구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공구 길이 보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부분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도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 회사에 하는 재질과 제품에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요 값을 바꿔가면서 실제 가공하시는 세팅하시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 정도면 괜찮을까요? 요 정도면 괜찮을까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절삭에 대한 소리나 이런 거를 듣고 판단해서 요 정도면 그래도 공구에 크게 부하가 걸리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조율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인게이지에서 꼭 헬리컬로 놓으시고 램프 각도를 15도가 아니라 한 3도 정도로 일단 좀 바꿔 보시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픈 에어리어는 그냥 라이너로 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창 닫겠습니다. 접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게이지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헬리컬, 그 다음에 램프 앵글에 대한 값도 반드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트랙트는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살구색으로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공구에 대한 후퇴예요. 자, 다른 거는 제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일반 기본적으로 리트랙트는 뭐냐면요, Same as Enga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구의 접근 방식과 Same 동일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인게이지에
후퇴할 때 클로즈 에어리어로 후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픈 에어리어 값을 따라가는데 라이너로 해서 측면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공이 끝나면은 제가 무조건 요거는 하나 확신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라이너 얼롱 벡터 해가지고 무조건 Z축 방향으로 그냥 들어버리세요. 자, 여기 보면은 공구가 왼쪽으로 좀 나왔다가 위로 올라가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물론 요거 하나만 가공하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회사는 할 때 한 번에 캐비티랑 코어를 갖다가 같이 물리고 가공을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옆에 있는 공작물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문제가 측면으로 가공이 다 끝났는데 측면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사실은 쓸데없는 움직임이죠. 그런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어야지 사고나 문제에 대한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후퇴할 때 리트랙트는 무조건 Z축 방향으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던 거를 그냥 라이너 얼롱 벡터로 Z축으로 올린다 라고 했을 때 제너레이터 눌러주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알았던 거는 뭐냐면은요. 두 가지 공구의 접근과 인게이지, 그 다음에 후퇴, 리트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거는 클로즈 에어리어는 어떻게 해요? 헬리컬로. 그 다음에 각도, 램프 앵글 3도로 꼭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리트랙트, 후퇴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이거는 그냥 다른 옵션 있는 거 쓰실 필요도 없어요. 라이너, 얼롱 벡터 해서 무조건 Z축으로 그냥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트랜스포 앤 래피드. 요 내용은 뭐냐면 안전 높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툴패스를 보면은 공구가 요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공이 한 레벨이 끝나고 나면은 후퇴를 했다가요. 다음 진입 지점을 찾아서 내려간 다음에 회전해서 이렇게 이동해요. 즉 위로 공구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죠. 요 높이를 우리는 안전 높이, 클리어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격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값을 갖다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삐쭉삐쭉 튀어나온, 제가 가공하는 제품 중에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이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런 걸 갖다가 플래너 평면을 잡아서요. 나는 여기 요 면에서 한 100mm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안전 높이를 줄 거야 라고 하면은 좀 많이 높긴 하지만 제가 보여줄 거라서 일부러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높였습니다. 자, 그럼 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100mm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서는 툴패스를 계산을 하면은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는 요 빨간색 요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요 위치까지 올라오죠. 요게 지금 안전 높이고요. 이렇게 안전 높이를 많이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사실 많이 안전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많이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 올리면 단점은 뭐냐면요. 가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공구가 허공에서 계속 왔다 갔다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요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논커팅 무브에서요. 자, 플래너가 아니고 오토매틱 플랜을 많이 사용해요. 이 오토매틱 플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요 제품의 최고 높은 곳부터 약 15mm 정도 위에 쪽에다가 요 평면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전체 제품에서 높이의 제일 윗부분, Z값으로 쳤을 때 제일 윗부분에서 15mm를 더 올리니까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도 해주고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5mm 높은 데가 어디쯤인지 알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랜턴 모양의 요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예,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모양, 여기쯤이구나. 난 조금 더 낮아도 되겠는데 10mm로 바꿔주면은요. 얘보다 요렇게 좀 낮아지겠죠. 예, 요렇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전에는 아까 제가 100mm로 놨던 요 위치였다면 자, 지금은 10mm죠?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은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낮으면 사실 현장에는 작업자가 좀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15mm 정도면 그렇게 좀 적정한 값이다 라고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10만 개, 100만 개 양산하는 집이다.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양산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값을 좀 작게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 가공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채택을 해주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논커팅 무브. 지금 저희 접근, 후퇴, 안전 높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접근, 그 다음에 리트랙트 후퇴, 그 다음에 안전 높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 앤 드릴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냐면은요,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드릴로 미리 좀 선작업을 해놓는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를 잠깐 바꿔주겠습니다. 커팅 파라메타의 요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오토매틱으로 좀 바꿔줄게요. 자, 요렇게 해야지 좀 여러분들 요 옵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공구의 진입 방향은 어떻게 해요? 요 방향이죠. 그런데 이쪽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지그라던가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구의 진입을 다 이쪽으로 좀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논커팅 무브에서 시작점을 저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포인트를 나는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중간 지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요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얘가 찾아요. 그래서 툴패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쪽으로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논커팅 무브에서 배울 내용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접근, 후퇴, 안전 높이, 그 다음에 스타트 앤 드릴 포인트 요 네 가지가 끝입니다. 요 네 가지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황삭 작업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있죠. 피드 앤 스피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와 스피드 값을 주는 건데, 자, 처음에 여기 스핀들 값, 회전수 얼마로 줄 거냐, 이송속도 얼마로 줄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공학계열 졸업하셨으면은 아마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공식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절삭속도를 갖다 구하는 공식인데 사실 실무에서는 절삭속도를 구할 일은 없죠.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면 회전수를 좀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만 했는데 한번 요것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래 많이 볼 건 아니고요. 공식 보면은 뭐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만 좀 자동으로 설명만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보는 거는 공구 회사에서 값이 다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가장 깔끔한 거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사수분이나 누구 다른 분이 쓰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알아가지고 쓰시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미 그 절삭 조건으로 가공을 수없이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값을 주시면 제일 깔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평소에 하지 않던 작업들 재질이 변했다라고 할 경우에 다시 계산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V라는 게 이제 절삭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절삭 속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자면은 공구와 공작물 간의 상대 속도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우리는 사실은 절삭 속도를 구할 일은 없어요. V값을 구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은 V값 많이 구하는데 현실에서는 V값보다는요 여기 있는 요 N 회전수에 대한 값을 저희 구에서 많이 사용하죠. 실질적으로도 NX에다가 저희가 회전수 넣을 때 RPM 값, 회전수 값을 넣기 때문에 요 값을 구해야 돼요. 여기 V값은 절삭속도 V라는 값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파이? 그래 3.14 우리 알고 있죠. D 요거 공구의 직경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구 10파이짜리 사용하면 여기다 10 넣으면 되고요. 뭐 12파이짜리 사용한다 그러면 12 넣으면 돼요. 근데 절삭속도 V는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요. 공구 회사에서 공구를 제작할 때 우리 공구는 이 정도 절삭속도에서 최적의 효율이 납니다라고 값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값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거나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은 주어지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들기면 요 n 저 회전수 단위는 RPM입니다. RPM 요렇게 그냥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도 이송속도에 대한 구하는 값도 이송속도 F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F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FZ라고 나오고요. Z와 N 다 곱하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요. 요건 날당 이송이에요. 날당. 한 날당 얼마씩 뭐 100분의 1mm, 100분의 5mm, 0.1mm, 0.2mm 한 날당 이 정도 두께를 가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날당 절삭을 갖다 얼마나 할 수 있냐 그 공구의 능력이겠죠. 그런 거고요. Z는 날수예요. 저희 뭐 두나 랜드밀, 네나 랜드밀
페이스 커터 같은 경우에는 뭐 7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5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날수에 대한 거고요. n은 여기서 구한 요 n입니다. 요거 회전수 RPM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테이블에 이송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가기에는 사실은 시간적인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만 나갈게요. 그래서 절삭속도 V는 공구회사에서 주어주는 값, 그 다음에 FZ도 마찬가지로 공구회사에서 주어주는 값이,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공구회사에서 저희 공구를 쓸 때는요, Z값 얼마로, 깊이는 어느 정도 넣고요, 공구의 측면 이송은 어느 정도 주고요, 회전수와 이송속도 어느 정도 주면은 최적의 효율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공구회사에서 값을 그렇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값을 갖다 넣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공구를 갖다 구매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회전수를 여기다가 저는 한 6,000을 주겠다. 6,000을 주시면 돼요. 이송속도는 얼마 정도 주겠냐? 그럼 저는 한 3,000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OK가 안 떠요. OK를 눌러야 되는데, 이럴 때 여기 있는 계산기 버튼 있죠? 요걸 누르면은 뭐 날딱 절삭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날당 절삭을 0.25mm씩 한다? 이건 너무 두꺼운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송속도를 한 반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네, 하고 계산기를 다시 눌러보면은 요 값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한 2,00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누르고요. 자, 그러면 요 값이 변했죠. 그 다음에 OK 누르면은 요렇게, 그러면 회전수와 이송속도 값까지 다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핀들 스피드라는 게 주축의 회전속도, 그 다음에 피드레이트 이송속도라는 거는 이송속도에 대한 값 2000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다 주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툴패스를 계산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산해주고 나서 OK 버튼 누르고 나가면은요, 황삭에 대한 공구 경로에 대한 값도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툴패스가 황삭이 여기까지 나왔구나.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바로 툴패스에 베리파이 똑같죠? 예, 여기 있네요. 자, 해서 3D 다이나믹 속도 조금만 줄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쭉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살짝만 높여볼까요? 예. 실무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사실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살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요게 아까 우리가 가공 여유를 줬던 그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요번 시간에 황삭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삭과 정삭 작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